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제 그 정부 형태부터 마저 정리를 하면 그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현재 그럼 어떤 것이냐 하면은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통령 중심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그러한 정부 형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미된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 뭐가 있냐? 뭐 대표적인 거 한 5가지 둘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국무총리 제도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 미국처럼 정부통령제가 아니고 이제 부통령제 대신에 이제 국무총리라는 걸 뒀는데 이제 국무총리는 의원 내각제의 수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통령 중심제의 부통령도 아니죠. 왜 의원 내각제의 수상이 아니냐? 의원 내각제의 수상은 뭡니까? 정부 수반이죠. 행정부의 1인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행정부, 정부의 1인자죠. 국무총리는 2인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원 내각제의 수상과 다른 것이고 대통령이 보좌한 거죠. 2인자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중심제의 부통령하고도 다른 것이 대통령 권위 시에 미국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 권위 시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의원 내각제의 수상도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의 부통령도 아닌 약간 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이제 국가기관이 됐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유래는 의원 내각제의 수상을 이제 모델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그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국회가 뭡니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이 있죠.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이 있어서 그 불신임권을 행사하면은 그 수상을 비롯한 그 내각은 다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권한은 아니고 대통령에게 해임하시오라고 건의하는 이런 권한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완화된 또는 그 변형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무총리제도, 그 다음에 국회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죠. 의원 내각제는 뭡니까? 이제 그 당대표가 수상이 되면 자신과 그 코드가 맞는 이런 의원들을 상당수를 발탁을 해서 입각을 시킵니다. 그 장관으로서 이제 같이 한 팀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우리보다 이제 훨씬 더 많죠. 의원 겸직하는 음, 이런 그 장관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을 이제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 국무총리나 이제 국무위원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원 내각제적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 가능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 답변 요구권 있죠. 이거는 이제 의원 내각제든 대통령 중심제든 다 의회의 권한으로 인정이 되는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데 의원 내각제에서 인정이 되는 건 뭐냐? 역시 이제 의원 내각제적 요소죠. 그건 바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회 국회 출석 발언권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 등은 자신들이 원할 때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 중심제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원 내각제적 요소고 그다음에 5번째로 둘 수 있는 게 이제 법률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요것도 이제 의원 내각제에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형태를 우리가 정리를 했고, 정말 뭐 꽤 오랫동안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8번째 8부인데, 그 정부 형태와 개헌론, 우리 교과서에 수록된 그런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우리가 묶어서 한꺼번에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통치의 작용. 통치의 작용도 이제 위에 네 개는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는 그 현재는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반면에 이제 행정권은 대통령이 행정권 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하 행정공무원은 그런 대통령을 이제 보좌하는 거지. 뭡니까? 그 행정권을 나눠서 이원 집정부제처럼 외교 국방은 대통령, 내치는 수상 이렇게 행정권을 평시에 수평적으로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 비상시에 행정권 정권을 그 대통령이 행사하는데 우리는 평시든 국가 비상시든 관계없이 언제나 행정권 정권은 대통령이 행정권 전권을 어, 대통령이 행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1인에게 행정권이 독점되어 있는 거예요. 정부의 경우에는 반면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이 국회는 그 현재는 300명 이런 이제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또 그 국회의원은 서로 수평적인 관계, 대등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회는 의사 결정을 하죠. 응?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은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에 있고 그런 국회의원들의 합의,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한 합의를 통해서 국회가 입법권도 행사하고 그 밖에 의사결정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행정권은 전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행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직적 관계죠.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뭐 부총리, 각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처별로 해서 장관 밑에 뭐 차관보, 뭐 고위공무원,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수직적 관계, 그래서 상명하복, 상관은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부하는 그 거기에 따르는 물론 그것이 명백하게 위법하고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그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뭡니까 직무를 집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직적 관계, 상명하복의 관계 이거는 법령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은 어떠냐 하면은 옛날에 한번 뭐냐면 그 대법원장을 대통령에 비유하길래 언론에서 그때 내가 이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 그 사법행정권은 물론 대법원장이 대통령처럼 권한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지만 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사법행정은 부차적인 문제인 거죠. 법원은 재판을 하는데요, 재판을. 그래서 재판할 때 그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뭡니까? 판결을 통해서 그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뭐냐 하면은 법원의 그 고유한 또 주된 임무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 사법권의 핵심은 재판이라는 겁니다. 사법행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법행정은 뭐 법관 또 법원 직원의 인사라든가 또는 예산 편성, 집행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이 사법행정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인 또는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그 뭐 대통령과 유사한 그런 뭐 최고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지만 법원의 본연의 임무인 이런 그 사법권 행사의 가장 핵심 본질적인 역할인 재판에 있어서만큼은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재판이나 판결에 절대로 관여하면 안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법원은 정부랑은 행정부랑은 다르다. 그래서 그 사법행정 말고 지금 얘기했던 이런 그 사법권의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한 거, 이거는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대법원장을 대통령에 비유한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일선상에 꼭 비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법권의 경우에는, 또는 법원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단순하게 수평적, 수직적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따라서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만큼은 해당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이 전적으로 그거를 결정을 한다는 거, 이런 특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요거 능동적, 적극적, 그 다음에 요 사법권의 뭐 독립, 뭐 이제 이 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건데, 이제 이거 비교 선상에 놓은 거 여기고, 마지막 요런 것 정도가 이제 내 그 주관, 내 개인적인 이제 그런 설명, 다른 건 그래도 객관적인 그런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에 묶어 놓은 것이고요. 어쨌든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 국회의원은 특정 집단에 기반하는 것이 가능해요. 특히 소수 정당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진보적인 정당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뭐 유럽에서 보는 녹색당 같이 환경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이런 정당들, 자신의 색깔이 아주 뚜렷하죠. 이런 정당이 뭐 그 1당이나 2당이 아직 뭐 되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없지만 이제 극우, 보수, 뭐 극자 이런 경우가 1, 2당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그 뭡니까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진보자 했던 그 핵심 뭐냐면, 그러니까 소수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녹색당과 같은 이런 정당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이런 정당이,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되겠군요. 우리나라에서 1당, 2당이 되기는 아직 어렵죠. 그렇지만 이런 당들도 국회에 자기 당 소속 후보를 그 뭡니까 당선시켜서 국회에 보낼 수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 제도인 겁니다. 왜냐? 지역구에서는 아직 이런 소수 정당이 그 당선자를 내긴 하는데, 정말 그 수가 비교가 안 되죠. 1당, 2당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차지하는 지역구 의석수하고 3당 이하가 차지하는 지역구 의석수는 이게 거의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크죠.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왜냐면 이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니까 한 지역구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사람만 당선이 되는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영국, 미국, 심지어 내가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하원의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1, 2당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최근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3당 이하는, 특히 소수 정당은 뭘 통해서 그 국회에 이제 입성을 시키냐 하면은 자당 의원들을, 바로 이제 비례대표제죠. 왜냐면 이런 정당도 지역구에서는 한석도 얻지 못할지라도 전국적인 정당 득표율은 5%에서 뭐 15% 사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 자당의 후보들을 국회에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그 환경을 최우선시하는 정당이라든가, 한국에서 좀 진보적인 이런 정당도, 이런 정당들이 이제 입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수 정당으로 국회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그렇게 자신들에게 5%, 15% 이런 식의 득표를 몰아준, 이런 자신들을 찍어준 유권자들의 충실한, 그들을 위한 그 정책을 계속해서 국회 내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그런 국회 내에서의 관련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 기반이 가능해요. 이런 소수 정당이
자신들을 뽑아준 그런 그 지지계층에게 아주 충실한, 또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국회 내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또 이런 전략으로 이제 서로 엮여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도 보다시피 최근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극우 성향이 강해지면서 이탈리아에서도 극우 정당의 그 뭡니까 소속이 그 수상이 되고, 또 일본의 경우는 물론 자민당 내이긴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 극우 쪽으로 평가받는 그런 이제 의원이 수상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소수 정당일 때는 이제 주로 활동 무대가 이제 국회니까 국회 내에서 자신의 그 지지, 자신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특정 기반의 특정 집단에 기반한 그러한 충실한 의정 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다시 또 그 지지를 얻어서 그러니까 다시 또 국회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이제 그렇게 아주 긴밀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소수 정당이었다가 이제 1당이나 2당이 됐다. 그래서 자기 당에서 이제 대통령을 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전처럼 자신들의 주된 지지 기반에만 몰입하는 이런 국정 운영은 불가하다. 왜?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그러니까 국정 전반을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 전체를 다 이제 상대를 하면서 주로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조종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도 우리 그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정부 수반으로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대기업의 입장도 그 돈 입장이나 이해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고, 중소기업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도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또는 노동자 단체의 입장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기업들의 입장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 보호 이런 그 시민단체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고, 성장을 중시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익단체 입장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지금 일본의 수상이 자민당 소속이긴 하지만 매우 강경 또는 극우로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그 자민당에서 불러가지고 단도리를 쳤잖아. 단도리를 쳤다? 단도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발언의 수위를 조절을 하고 신사 참배하는 거 막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물을 바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당 내에서 자민당 내에서 이 그 현 수상이 과거 이제 수상이기 이전에 그냥 의원이었을 때, 그래서 극우 집단의 그런 어떤 그 리더였을 때 이럴 때의 행보하고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죠. 왜냐? 이 그 수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상.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자민당 뭐 강경파의 또는 그 극우의 리더였을 때에는 자신들 그 뭡니까 그 구성원들 그리고 자신들을 밀어준 유권자들에 충실한 그런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지만, 수상이 돼서는 이제 뭡니까 외교 문제도 다뤄야 되고, 뭐 경제, 뭐 대통령이 안 다루는 게 없잖아요. 그걸 다 자기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양한 상반되는 입장과 이해관계 있는 그런 시민단체, 이익 집단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 항상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답을 항상 도출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자기 기존의 성향대로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지금 현재 일본 수상의 행보를 봐도 조금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일 때는 특정 집단 기반이 가능하지만, 거기서 수상을 내거나 그러니까 여당이 냈다, 이것이 대통령을 냈다 이럴 때에는 그런 대통령 수상은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지지 기반에만 절대로 충실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또 어느 정도는 좀 전보다는 좀 균형적으로 가야만 한다는 거죠. 왜? 대통령의 직무는 의원의 직무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좀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냈을 때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냈을 때 그 당의 색깔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다시피 어느 특정 그러니까 자신의 전통적인 그 집단에만 충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랬다가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원의 경우에는 업무가 매우 제한적이죠. 그래서 법률 문제만을 다룬다. 그 사법권 행사는 수동적이고 그렇죠. 그들이 다루는 그런 그 분야는 법률 문제에 국한되는 그래서 매우 특정한 제한된 그런 그 분야에서 이제 수동적으로 작동을 그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든가 또 여러분 특히 그 선거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경우에는 얼마나 또 법원의 또는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이 그 뭡니까 파급력이 큽니까? 상당히 참게 그래서 이제 비록 그 활동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렇지만 또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사법권의 독립이 왜 보장이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이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법관들은 뭡니까 이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치의 작용을 좀 나의 좀 개인적인 생각을 곁들여 가지고 한 6가지 점에서 비교를 해봤는데 내가 앞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나의 주관이 부분적으로 개입됐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번 여러분이 듣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게 뭐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치의 작용마저 이제 정리를 하고 자 이제 통치의 기구 여기서 이제 국회 국민은 이미 전에다 했기 때문에 국회 그다음에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이제 4가지 국가기관의 헌법상의 지위 그다음에 그 구성 우선 이제 그 이런 구성 그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회의 구성과 회기해서 국회는 상설적 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정기회하고 임시회 그래서 회기 중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회기 중에 그래서 정기회는 뭐냐 하면은 이제 2학기 학교로 치면 2학기에 정기회를 개회를 하죠. 그래서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년 9월 1일 정기회를 개회하고 그날이 공휴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날뭐 이런 식으로 그 원래는 9월 1일 날 개회하게 되어 있고 공휴일이면 공휴일 다음 날부터 이제 개회를 해서 그 기간은 100일을 초과할 수 없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100일, 그러니까 100일 이내 이 기간 동안 정기회를 그 갖게 되고 여기서 늘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먼저 국정감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그 뭡니까 예산을 갖다가 그 심의하고 의결하죠.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기회에서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국회 임무예요. 알겠죠? 국정감사 그다음에 국정감사 끝나면 그 예산안 심의 의결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정기회에서의 업무다. 그리고 그 밖의 기간에는 이제 임시회를 소집해서 뭡니까 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회는 어떻게 소집되냐 여기 나온 것처럼 대통령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또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이제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달, 최대 한 달의 기간 동안 임시회를 가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국회법에 보면은 뭐 가능하면 상반기에는 뭐 2, 4, 6 이런 식으로 짝수월에 좀 하게 되는데 꼭 그러니까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다른 월에 홀수월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짝수월에 하자 뭐 이런 정도의 의미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현재 300명이죠. 300명인데 그 뭐냐면은 그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선출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그 비례대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구와 함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돼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그런 이제 그 요건과 절차가 거기에 규정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예요.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을 당선시키는 이런 구조고, 이거는 어, 그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통 그 지역구에서 선출한 거는 소선거구제 보통 한다는 거죠.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반면에 중대선거구제라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는 2인 이상을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선거에서 아주 일부 부분적으로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했는데, 뭐 하여튼 뭐 코멘트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의석수가 좀 너무 적다고 그랬죠. 최소 3대 1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구가 셋이면 비례대표 의원이 한 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현재 4분의 1도 안 된다 이거예요. 3대 1이면 4분의 1 이상이 돼야 4분의 1 이상은 좀 돼야 실질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4분의 1도 안 되니 사실은 좀 그 실질적으로 제대로 비례대표제가 좀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미흡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고,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는 것이, 이게 2020년도 그 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2020년, 2024년, 그리고 폐지가 안 되면 2028년, 2년 뒤에도 또 이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폐지돼야 되는 그런 제도죠.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궁금하면 2020년도, 그다음에 2024년도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그 선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그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어떤 평가, 이런 것들 한번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준연동형제로 하고 있는데, 정말 준연동형제는 좀 폐지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 독일의 연방 선거제도는 정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독일에서도 논란이 많은, 응? 대연정을 그렇게 촉발하는 구조적인 원인이기도 한, 정말 개인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은 그런 선거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러분은 또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이런 생각도 있다 참고로 얘기하고요. 이어진 내용은 9부에서 보겠습니다.